근데 저는 좀 심해서 거의 7시에 잠드는 경우도 아침 7시요? 예, 7시에 잠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수면의 질도 잔다 하더라도 굉장히 별로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따뜻한 우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나면 잠이 깨요 오히려. 그리고 막 샤워도 하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죠. 그리고 그 막 책도 읽어보고 ASMR 뭐 빗소리 틀어보고 다 했거든요. 나도 다 해봤. 똑같네. 황재성 씨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는 진짜 딱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네. 왜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잠을 잘 수 있다. 맞아요. 네, 두 개 다 잠 못 자요. 왜냐하면 두 개 다 교감신경이라는 걸 자극해요. 아까 전에 공황장애 할 때 교감신경 말씀드렸죠.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돼야 되는데 내 몸이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니까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오히려 미지근한 물은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이나 반신욕은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이완돼요. 자기 전에 하는 운동도 뭐 몸을 활성화시키니까 교감신경이 자극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확실히 잠을 그렇죠.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 보기. 예. 또 특별히 어떤 걸 봤냐면 왜 신점.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속삭속삭 하니까 그 소리 듣다가 잠을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뇌는 나와 관련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쉬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각성돼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 잠 자려고 누웠을 때 정말 너무 흔하게 하지만 너무 나쁜 현실적인 생각. 뭐죠? 자야지. 자야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떡하지? 생각도 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막. 나 오늘 못 자면 내일 피곤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 현실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다 못 자요. 내일 소풍 가면 현실적인 생각이죠. 내일 소풍 가면 그날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너무 설레어요. 내가 설레이는 건데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잠을 못 자요. 똑같은 생각이라도요. 그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냐 비현실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잠의 반응은 달라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요. 못 잤죠. 왜냐면 어쩌다 어른에 나오잖아요. 어쩌다 어른에 나가는 이 녹화가 있으니까 어제 누워서도 이 어쩌다 어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대본 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대본 봐야 되는 시간에 코미디 빅리그를 해가지고 내가 코미디 빅리그를 봤네. 그러면은 제가 누워가지고 하는 그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는 오늘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뇌는 깨어나요. 각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섭외 들어오기 전에 나간다면? 자다가 와 어쩌다 어른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 이거 하다가 정말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죠.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륵 잠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김성경 씨께서 얘기해 주셨다. 넷플릭스 보는 거. 왜냐하면은 생각을 유튜브나 티빙이나 OTT 쪽으로 옮기면서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잠을 잘 수 있죠.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눈에 빛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지? 양 한 마리. 맞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는 거죠. 그거 안 돼. 그렇죠? 양을 몇만 마리를 세도 못 자요. 그거 안 되던데. 왜 못 잘까요?
양 한 마리 세고 자야지. 양 두 마리 세고 자야지. 양 세 마리 세고 자야지. 자야지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현실적인 생각. 아. 왜냐면은 그 사이사이 현실적인 생각이 끼어들어 버리면 우린 못 자요. 양을 한 2만 마리 샜는데도 못 자면 그때부터는 나 이래도 잠 못 자네? 그럼 그때부터 불안이 자극돼요. 그럼 교감신경이 증대되면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맞아. 잠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못 잔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불안을 자극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요. 맞아요. 그리고 좀 못 자도 우리 몸에는 큰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자더라도요, 낮에 정말 잠깐만 자도 우리 몸이 일정 부분 회복돼요. 그리고 잠에는 수면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빛을 빌리듯이. 내가 오늘 못 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몰아서 자요.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늦잠 자죠. 그 이유는 주중에 못 잤던 잠이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말 동안에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또 한 개는 침대에 눕자마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자는 거를 꿀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진짜 부러워요. 저 그렇게 잘 때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거는 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와. 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입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워가지고 진짜 5분만 지나도 왜 잠이 안 오지? 자야 되는데? 맞아. 이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럼 더 못 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건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잠에 대한 불안을 더 늘리고요. 이런 분들이 뭐에 빠지기 쉽냐 하면 수면제 중독에 빠지기가 쉽어요.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데 누워가지고 15분만 딱 지나고 나면 나 잠 못 자네? 못 잘 것 같은데 약 먹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버릇이 되고요. 이러면 약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아. 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과 관련된 증상은 나에 대한 거였죠. 내가 공황 증상이 생기고, 내가 강박장애가 생기고, 내가 공포증이 생기고, 내가 불면증이 생기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안이 자극되게 되면 대표적인 성격 유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이에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형 성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딴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걸 내가 비워두게 되면은 나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나는 항상 남들한테 예쁘고 멋있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결점, 나의 외로움, 나의 공허감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짜 자기로 채워요. 타인이 있다 그러면 관계에서 나의 이 결점을 채워넣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요. 타인을 희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이 있는 경우 나를 위해서 자꾸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가 되기가 쉬워요. 가스라이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의존성 성격에 있어서는 나의 결점이나 나의 부족함을 너무 내가 과도하게 느껴요. 그리고 이 나의 불안이나 나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의지. 내가 희생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고 있을 때 내가 오히려 나의 불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러면은 당하네요. 그쵸. 의존형 성격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쉬워요. 결국
이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성격은 외부적으로 내가 그럴싸하게 거짓된 나를 꾸며내면서 남을 이용하느냐, 혹은 내가 그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남한테 휘둘리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한 시사 사건 방송에서 다뤘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양모인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게 하면서 학대한 걸로 기소가 되는데요. B군은 이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학교도 보내어지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로 의자에 16시간 동안 결박을 해놓는 등으로 학대를 했죠. 사망 당시에 이 B군은 키가 148kg에 몸무게는 29.5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다는 의미죠. 이 사건을 파헤쳐 봤더니 이 가해자인 의붓 어머니 A씨는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이었어요. 겉으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정말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그 의붓 아들을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듯이 꾸며내고, SNS 상으로도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요 라는 거를 계속 올려요. 근데 막상 뒤에서는 그런 학대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참 특이한 점은 이 B군의 친모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의붓 어머니는 친모가 몰래 아들을 만나러 간 거에 격분하면서 이 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아들 데려가라고. 근데 이 의붓 어머니가 자기는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요. 오히려 그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차피 너가 데려가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얘는 내가 키울 때 가장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 의붓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거짓된 자기를 채워넣기 위한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하는 와중에서도 이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죠. 이 인천 학대 사건에서 이 가해자의 자기애성 성격과 이 아들의 의존성 성격은 정말 비극적인 형태로 가스라이팅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나빠 보이죠. 병도 만들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근데 불안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불안이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는 위험을 미리 예비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일정 부분의 불안이 있어야지 서로를 맞추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코패스가 불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불안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을 신경 안 쓰면서 충동적으로 스스럼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동물이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걸 보고 뭐 동공이 커지거나 뭐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땀이 흐른다거나 이런 행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해요. 사이코패스는 불안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억압해요. 억압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정신의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인천 그 계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 계모가 그냥 본인 스스로의 대인관계에서의 다양한 불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조금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내가 그 불안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면 굳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게 학대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암 경험자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정신종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암은 예전의 암이랑 상당히 달라졌어요. 암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치료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5년 암 생존율은 약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예년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오히려 저보다 삶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저희가 정신의학 용어에서는 뭐 회복 탄력성이나 심지어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 불안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내 대인관계도 그렇고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려고 막 씨름을 하거나 불안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불안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